정혜순 일생을 매듭짓기에는 아직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았다. 작은 한옥에서 아들 민철과 며느리 은영, 그리고 5살 손자 하진과 함께 지내는 지금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정혜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며느리 은영. 그녀는 이름만 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참 복이 터지셨네요. 라고 할 정도로 싹싹하고 밝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정혜순의 눈에는 그런 며느리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뭐랄까 은영은 어딘지 너무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정혜순은 가난하고 고된 살림살이 속에서 늘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이 그녀가 세상에게 배운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은영은 달랐다. 그녀는 허물없이 웃어주고 시어머니의 말에는 언제나 맞장구를 쳤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은영을 보며 정혜순은 때로 화가 났다. 저게 진짜일까? 저런 며느리가 정말 있을까? 은영이 남몰래 거짓된 미소를 띠고 있는 건 아닌지, 언젠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의심이 슬며시 마음속에서 피어나곤 했다. 하지만 그보다 정혜순을 불편하게 만든 건 다른 이유였다. 은영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늘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을 받아내고 손자 하진을 안고도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젊은 시절의 정혜순이 떠올랐다. 자신의 인생이 결국 돌아보면 너무 고단하고 외로웠던 것처럼 은영도 이대로 살면 결국 자신처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은영아, 앉아서 쉬어. 아이고 참. 일하다 쓰러지겠네. 혜순이 한마디 던지면 은영은 늘 웃음기 어린 얼굴로 돌아봤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어머니도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오히려 더 도와드려야죠. 그럴 때마다 정혜순은 마음속에 묘한 저항을 느꼈다. 이 아이가 진심일까? 하지만 동시에 은영의 고운 손의 흉터처럼 남은 고생의 흔적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딘가 아리게 했다. 그렇게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가는 듯한 나날이 이어지던 중 어느 날 반전처럼 선명한 사건이 터졌다. 아들 민철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그토록 성실하고 우직하게 살아온 민철이지만 회사가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결국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민철은 속으로 자존심이 무너졌는지 집에 오면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진을 바라보며 억지로 웃는 것이 전부였다. 당연히 은영이 침대에서 남편의 싸늘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밤을 지새우는 법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은영도 다급했다. 남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탱해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었다. 대출금, 생활비, 그리고 하진의 교육비까지. 은영은 이미 자신의 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그녀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곤란한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다. 시어머니 정혜순조차도. 정혜순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은영을 자꾸만 주시하게 되었다. 며느리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게를 채우려 하고 몰래 하진의 헌옷을 기워 입히며 턱없이 부족한 가정 재정을 어떻게든 메워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는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걸까? 아니면 나를 기만하려고 저러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숨을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면 볼수록 정혜순은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공감일까? 아니면 죄책감일까? 그녀는 은영이 하진을 안아 재울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 늦게 집에 돌아와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모두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정혜순은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 나랑 똑같구나. 나를 닮았어. 하지만 정혜순은 끝까지 자신이 왜 이 아이를 닮았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왜 이 감정이 자꾸만 묵은 장처럼 깊어져 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알지 못한 건 이 깨달음이 그녀 인생의 마지막 선택을 바꿔놓게 될 것이란 사실이었다. 어느 늦가을 민철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 날이 있었다.
그는 돌아온 저녁 식사 자리도 마다한 채 방 안으로 쓸쓸히 들어가더니 어두운 얼굴로 담배만 입에 물었다. 눈에 띄게 무거워진 걸음을 보며 정혜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일이 생겼음을 알아챘다. 가뜩이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였기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철 입에서 나온 일도 계약도 다 끝난 것 같다는 짧은 말은 상처처럼 날카로웠다. 은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짜증도 불만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늦게까지 마트 계산대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며칠 뒤 은영의 손에는 지역 슈퍼에서 발급받은 임시 근로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정한 듯 보였다. 남편이 속으로 무너질까봐, 시어머니가 내내 걱정할까봐 그녀는 그 고통의 기운을 누구에게도 흩뿌리지 않았다. 정혜수는 며느리가 새벽같이 나가고 밤중에 들어오는 일을 한 달쯤 견디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은영은 점점 야윈 얼굴로 그러나 여전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으로 온갖 집안일을 틈틈이 해냈다. 심지어 아픈 내색조차 하지 못한 민철을 먼저 챙겼고 하진 앞에서는 늘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어느 날 식사가 끝난 후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은영의 등을 바라보며 정혜수는 묵직하게 가슴 한편이 울적했다. 눈앞의 그녀와 자신이 젊은 시절 북받쳐 오르던 삶의 무게로 허우적대던 모습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그녀도 그렇게 남편 없이 어린 아들을 키우며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독하게 버텨냈었다. 정혜수는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온 통 하나를 은영 앞에 얹으며 음울한 듯 입을 열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깍두기인데 왜 손도 안 대니? 이렇게 살면 오래 못 견딘다, 은영아. 정혜순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어딘지 그녀 자신에게 하는 경고처럼 들리는 울림이 있었다. 그러나 은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깍두기를 집었다. 어머니, 제가 힘들면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어머니도 젊을 때 얼마나 애쓰셨어요. 저도 그렇게 다 잘할 자신 있어요. 그 순간 정혜순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곧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자신을 끌어당기는 건지, 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지 알 수 없었다. 은영이 말한 어머니도 애쓰셨잖아요라는 고운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시간은 흘러갔고 며느리의 이런 묵직한 행동들 속에서 정혜수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감정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으로는 옛날에 나도 그렇게 살아봤다고 중얼거리면서도 은영의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날들을 끊임없이 떠올렸다. 자신이 은영처럼 강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억눌러야 했는지 기억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가을날 부엌에서 은영이 균형을 잃고 물동이 앞에 비틀거리듯 넘어졌을 때 정혜수는 뒤늦게 알았다. 이 며느리 역시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은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어났지만 손목에는 작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혜수는 그 멍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그리고 대답 없는 질문을 안고 그날 밤 혼자 방 구석에서 하도록 하지 않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정혜수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나와 같아. 하지만 어떻게든 나보다 더 나은 길을 살아야 해. 무엇이든 남겨줘야 해. 언제부터였을까? 마음 한 구석에서 은영의 손을 잡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아직 전하기 어려운 작고 고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은영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 마주 앉아있던 정혜수는 며느리의 작은 손놀림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문득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은영의 고단한 모습이 자꾸만 자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잠잠하던 TV 소리를 뒤로하고 정혜수는 손끝으로 차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결국 용기를 내 한마디를 건넸다. 은영아, 여기 와서 앉아봐라. 뜻밖의 부름에 놀란 은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헹구며 앞치마를 벗었다. 평소와는 다른 시어머니의 부름에 약간 가슴이 뛰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정혜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잔을 천천히 은영 쪽으로 밀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너한테 한 적이 없지? 정혜순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들처럼 평범한 신혼의 시작은 없었고 결혼 몇 해 지나 남편이 사고로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다. 너도 알다시피 내 시아버지가 나이 30도 안 돼서 떠났잖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신혼살림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가뜨린 것도 억울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빚뿐이었어. 민철이가 겨우 3살이었는데 말이야. 정혜수는 헛헛한 웃음과 함께 찻잔을 들었다. 그때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 매일같이 새벽같이 일어나고 새벽을 넘기며 바느질을 했지. 그냥 무작정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 아이 낳고 나서 내가 엄마로서 실패하면 민철이는 누가 키워줄까 싶어서. 은영은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정혜순이 겪었을 힘든 시간을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듣는 건 처음이었다. 근데 정혜순은 다 마신 차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은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희한하게 요즘 너를 보고 있으면 내 젊은 시절이랑 자꾸 겹쳐 보인다. 너도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부딪히고 버티고 참아내며 살고 있잖아. 하지만 한 가지 나랑 다른 점이 있다. 은영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뭐가 달라요? 정혜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혼자였어. 그 외로움이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너는 있잖아. 내 아들이 있고 내가 여전히 지키고자 하는 가족이 있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노인도 내 옆에 남아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은영은 갑작스레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의 깊은 눈빛이 자신이 가졌던 외로움과 슬픔을 들키게 만들었다는 기분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정혜수는 차분히 이어갔다. 나와 내 아빠가 남긴 것도 없이 허덕이며 살아온 내 세월 때문에 사실 나는 내가 영 좋게 보이진 않았다. 내가 나보다 먹고 살기 쉬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런데 참 내가 어리석었더라.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겪어온 고통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다. 은영은 한참 만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 고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든 견딜 수 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 많아요. 정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큰한 아픔과 함께 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이 아이는 나랑 참 닮았다. 아니야. 나보다 훨씬 강한 아이지. 그날 밤 정혜수는 조용히 자리에 누워 머릿속으로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남은 내 삶 동안 은영이 나처럼 자꾸 맨손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어떻게든 이 아이한테 남겨야겠다. 하지만 이 결심은 정혜순의 속에만 고이 숨겨둔 채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감춰졌던 비밀로 남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은 부엌에 앉아 공국을 끓이고 있었다. 손자 하진의 재롱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시어머니 정혜수는 늘 하던 대로 식탁 옆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정혜순의 얼굴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창백하게 떨리는 입술과 어딘가 흐릿해 보이는 눈빛. 은영은 순간 묘한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 오늘 약속 있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날 아니죠? 은영이 물었지만 정혜수는 작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그냥 몸이 좀 무겁네. 그놈의 나이 탓이지 뭐. 그 목소리에는 너무 담담한 기운이 묻어 있었기에 은영은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혜순의 이상한 기운이 계속 은영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혜순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휘청거렸을 때 은영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빈혈 같은 거겠죠? 은영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정혜순을 부축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냉혹한 것이었다. 정혜순님 병이 꽤 진행됐습니다. 원래 건강 체크를 더 자주 하셨어야 했어요. 지금 발견된 상태론 치료법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수는 의외로 낙담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몸이 약간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무언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다. 정혜수는 아들 민철과 며느리 은영을 번갈아 보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내 나이에 이런 병 없으면 이상하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일로 더 바쁜 거 다 아는데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정혜수는 이미 자신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그녀는 굳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정혜수는 병원에서의 진단 사실을 은영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내 나이가 75이야. 이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어. 나 죽는다고 세상이 무너질 것도 아니고. 그녀는 무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잔잔히 흐르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 스며 있는 담담한 체념과 꿋꿋함이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더 쥐어뜯었다. 은영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치료받아 보세요. 저희랑 더 오래 계셔 주셔야죠. 하진이도 할머니랑 더 오래 함께 있어야 하고요. 그날 밤 은영은 홀로 안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이 소중한 가족의 일부를 잃을 수 없다는 강렬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자신보다 가족을 더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할수록 마음이 한없이 아팠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담담한 척했던 정혜순 역시 혼란스러운 밤을 지새웠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남겨야 할 미래까지 얽힌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떠난 후 남겨질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과연 이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특히 은영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저 아이 저 작은 몸으로 다 짊어지고 버텨내는 모습이 너무 내 젊은 시절과 닮았어. 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 뒤를 감당해야 할 사람도 다름 아닌 저 아이일 텐데. 깊은 고민 끝에 정혜수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다. 가지고 있는 작은 적금과 집, 그 모든 것을 은영에게 남겨주기로. 그녀는 그 결정을 더없이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받아들였다. 가족들이 살아갈 길만 잘 닦아두면 됐지. 정혜순의 속삭임은 한밤중 혼자 누운 방 안에서 간절한 기도로 흩어져 갔다. 그녀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은영을 향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직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다. 그것이 앞으로 은영의 삶을 흔들어 놓을 변화의 시작이란 사실도 모른 채. 정혜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로 밤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할 일이 남아 있음을 느꼈다.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평생을 애써온 그녀는 차마 자신의 떠난 뒤에 빈자리를 남겨진 가족들에게 던져두고 싶지 않았다. 특히 며느리 은영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무게를 견디느라 얼마나 힘겨워하고 있는지 그녀만큼은 알고 있었다. 은영이는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반복해서는 안 돼. 그녀는 밤마다 이 말을 되뇌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평생 동안 힘겹게 살아오며 모은 재산은 크지 않았다. 지금 살고 있는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수십 년간 은행 통장에 조금씩 넣은 적금. 그 외에는 정말 없는 그녀였다. 아들 민철에게 줄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민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은영과 합심해서 살아갈 힘이 있지만 현재 누구보다도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은영이기 때문이었다. 고된 육아와 가사 노동, 그리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추가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은영의 모습을 보면서 정혜수는 조용히 결심했다. 내가 가진 건 크지 않아도 은영에게 남기면 적어도 그 아이는 내가 느꼈던 외로움과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시댁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긴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은영이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혹여 가족들에게 오해를 사게 된다면 그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부담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았다. 며칠 뒤 정혜수는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철호를 비밀리에 만났다.
강철호는 혜순의 오랜 고민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혜순아, 내 결정을 존중해. 무엇보다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제일 잘 알 테니까. 다만 그 유산을 넘어 그 아이에게 내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해.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죽고 나면 그저 재산만 남겨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아이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부담이 아니라 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지. 강철호는 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결국 정혜수는 은영에게 유산의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는 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주택과 적금을 모두 은영에게 남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들 민철에게는 진심 어린 글로 유서를 남겼다. 민철아,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 대신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마지막 마음을 대신 전하니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너는 든든한 사람이야. 이제는 은영이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도록 너도 그녀를 도와야 하겠지? 정혜수는 유서를 작성한 뒤 한동안 가만히 앉아 스스로의 결정을 곱씹었다. 유서를 작성한 종이 위에 눈물이 두어 방울 떨어졌다. 은영아, 내가 너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 내가 며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어머니로 마음을 다 줬기 때문이야. 유서를 작성한 그날 밤 오래도록 잠 못 이루던 정혜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었다. 살아오면서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리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떠날 시간을 준비하며 그 사랑을 남긴 이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강인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결정은 단지 재산의 상속이 아닌 자신이 평생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진심을 담은 고백이었다. 정혜수는 이제 은영에게 이런 말을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질 거라 믿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길 바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듯 은영과 밥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은영아, 너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네가 우리 하진이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고마웠다. 은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씩 웃으며 어머니도 참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어머님이 저희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라고 답했다. 정혜수는 그녀의 그 밝은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고단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대화를 끝내며 스스로를 위해 속삭였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내 며느리야. 몇 달 후 정혜수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난다.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진다. 장례식은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는 늦겨울 날씨 속에서 가족들은 정혜순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어머니였고 시어머니였고 할머니였던 그녀를 떠나보내는 슬픔은 집안의 공기를 숨막히게 만들었다. 민철은 뭐라도 하며 아내와 아들을 챙기려 했지만 홀로 울고 싶은 감정을 애써 감추느라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은영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눈물조차 시원하게 흘리지 못했다. 어린 하진마저 분위기를 느꼈는지 장난감도 내려놓고 난생 처음으로 할머니 어디 갔어? 라는 질문 대신 조용히 아빠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렇게 꺼져가는 종소리와 함께 모든 절차가 끝났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집안에는 허전하면서도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고 모두들 차마 말하지 못한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혜순이 세상을 떠나기 전 강철호 변호사를 불러 남긴 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장례식 후 강철호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실 중앙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정혜순의 마지막 흔적을 담고 있는 유서였다. 이건 고인이 직접 제게 요청하셨던 서류입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말은 가족들의 숨을 멈추게 했다. 은영은 초조한 눈빛을 숨기지 못하며 강철호의 손을 바라보았다. 민철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봉투를 천천히 뜯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봉투에서 꺼낸 흰 종이는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었다. 강철호는 기침을 한번 가다듬더니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첫 문장부터 은영은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참으려 했다.
그녀는 정혜순의 목소리가 내내 귓가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정혜순이 유서에 담은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어 나갔다. 민철아,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 너는 나의 자랑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 중 하나야. 민철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평소에는 잘 표현 못하셨던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러나 화살 같은 순간은 그 다음 문장에서 찾아왔다. 은영아, 처음 내가 내 며느리가 되었을 때 너를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 나도 참 많이 서툴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내가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지였단다. 너의 손길 하나하나, 너의 웃음 하나하나가 이 집을 지켜왔고 나를 달래주었고 나를 살아있게 했어. 그 순간 은영의 어깨가 들썩였다. 숨죽이며 듣던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녀는 그저 그 단어밖에 할 수 없었다. 정혜순의 목소리가 담긴 한 문장은 단번에 그녀를 무너뜨렸다. 유서는 계속되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진 못했겠지. 하지만 너의 노력 덕분에 나는 내 마지막 시간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어. 너는 나에게 며느리가 아니었어, 딸 같았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남긴 작은 재산을 내게 맡기고 싶단다.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모아둔 적금과 집 모두 내 이름으로 남길 거야. 이건 단순한 유산이 아니야. 나의 삶과 사랑이 담긴, 그리고 너와 민철, 하진이를 지켜달라는 부탁이 담긴 고백이야. 그 순간 은영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두 손을 무릎 위로 올린 채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울었고 하염없이 터지는 감정의 폭발은 그녀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저한테요? 저 같은 사람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꺾였고 울렁이는 숨 사이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뭘 했다고. 민철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안함과 감동이 혼합된 눈물을 훔쳐냈다. 은영아. 그에게도 이 발표는 충격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이 아닌 아내를 택했다는 사실에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은영이야말로 이 집안의 지주였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엄마의 무릎을 툭툭 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엄마, 왜 울어? 그의 천진난만함은 잔혹하리만치 무거운 이 순간 속에서도 잠시 미소를 짓게 했다. 은영은 하진을 꼭 끌어안으며 울다가도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할머니가 엄마 사랑했대. 주변 사람들은 유서를 듣는 내내 숨을 멈춘 듯 감동받았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정혜순의 사랑이 오롯이 담긴 유서의 무게가 이 작은 거실을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날 은영은 정혜순의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나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한 여성이, 한 어머니가 자신의 생을 통해 보여준 헌신의 결정체였고 그녀가 다음 세대로 전하고자 한 삶의 메시지였다. 그녀의 사랑은 물리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은영과 이 가족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듯 퍼져갔다. 은영은 손을 꼭 쥐고 혼잣말처럼 작은 소리를 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더 열심히 살게요. 절대 후회 없게 살게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지만 그 속엔 처음으로 느껴진 깊은 감격과 무엇보다 거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정혜순이 떠나고 난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빈 느낌을 주었다. 은영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그 작은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집은 어머니 그 자체였구나.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쓸며 혼잣말을 했다. 저기 낡은 벽지 뒤에는 정혜순이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던 작은 흔적이 숨어 있었고 부엌 찬장 안에는 그녀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모아둔 컵들이 그녀의 다정함과 불안정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다. 손때 묻은 식탁 복도 한편에 놓인 허름한 신발장, 작고 낡은 침대 하나하나가 정혜순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들이었다. 하진은 집 한구석을 돌아다니며 엄마, 여기 이거 할머니 의자 맞지? 여기 앉으면 할머니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해맑게 외쳤다. 은영은 잠시 멍하니 하진을 보다가 그 말에 울컥했다.
그래, 우리 하진이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앉아. 할머니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실 거야. 그 말을 하며 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맺고 가꿔야 할 첫 번째 약속이었다. 이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정혜순의 살아온 인생과 그녀가 남긴 사랑을 영원히 간직해야 할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은영은 집을 정리하기 위해 큰 결심을 했다. 정혜순이 평소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며 먼지도 끄집어내는 일을 시작했다. 고운 손길로 다듬어진 오래된 반지꼬리, 다소 부서진 가장자리를 가진 찻잔, 그리고 그녀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바느질 도구들. 그것들은 모두 허름해 보였지만 은영에겐 너무나 값비싸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오래 쥐고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정혜순이 오래 사용해 온 작은 다이어리였다. 다이어리 속에는 정혜순의 비밀스러운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며느리인 자신에 대한 첫 인상, 한동안 이어진 서먹한 감정, 그리고 점점 깊어가는 애정의 기록들. 은영이는 참 묵묵하고 밝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다가가야 할 텐데. 라고 적은 짧은 문장이 은영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정혜순이 느꼈던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은영이 이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한자 한자 남겨져 있었다. 은영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제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문득 느꼈다. 자신이 정혜순으로부터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이어받은 것임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책임감과 동시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하진을 재운 밤, 은영은 작고 낡은 집의 모든 구석을 돌아다니며 정혜순과 관련된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여기서 어머니가 하진이를 처음으로 무릎에 태우셨지. 부엌에서는 항상 아침마다 나랑 함께 국을 끓이셨는데 그녀에게 이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정혜순의 존재가 배어든 모든 순간과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은영은 모아둔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집 상태를 고민했다. 낡은 벽지를 교체할까, 새로운 가구를 들릴까? 하지만 그녀는 곧 다짐했다. 집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어머니의 흔적을 소중히 지키자고 말이다. 물론 작은 수리는 필요했지만 벽 하나의 색상이나 작은 가구 배치조차 쉽게 바꿀 순 없는 것이었다. 그 작은 흔적들로 정혜순의 삶을 보듬고자 했다. 집 안에는 곳곳에 꽃 화분들도 놓였다. 정혜순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국화를 심은 화분들은 창가마다 빛났다. 은영은 국화를 키우며 매번 어머니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꽃을 바라보다 은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진은 그런 엄마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엄마, 이 집에 꽃들이 있어서 할머니도 좋아할 것 같아. 아이의 말처럼 집에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점점 채워졌고 은영은 새로운 다짐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은영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간직했던 이 집은 단순히 벽들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혜순의 피와 땀, 그리고 가족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응집된 상징이었다. 은영도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했다. 정혜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아이와 남편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다. 이 집은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어요. 저는 이곳에서 어머니를 잊지 않고 항상 소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은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창가에 놓인 국화를 만졌다. 어머니의 숨결이 담긴 듯한 향기가 퍼지며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어느 날 봄이 찾아왔다. 정혜순이 그토록 좋아하던 국화꽃의 봉오리가 하나둘 피어났다. 하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가 꽃처럼 살면 좋겠어.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 그 말에 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새롭게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맞아, 하진아. 우리 이 집에서 어머니처럼 꽃처럼 살아가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면 그게 어머니께 가장 큰 보답이 될 거야.
그 순간 은영은 어머니의 유산을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선 한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사랑 그 자체로 이해했다. 정혜순의 유산은 단지 은영의 손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민철과 하진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이 가족 전체의 삶으로 스며들었다. 정혜순 없이 시작된 새로운 삶은 은영과 가족들에게 하나의 시험과도 같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잔잔한 기침소리,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리던 소박한 양은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 무엇보다 그녀가 항상 띄우던 따뜻한 미소와 무엇 하나 빼먹지 않고 챙기던 다정한 손길이 더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부재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느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길과 숨결이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도 은영은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가 남긴 국화를 돌보고 있었다. 두 손으로 부지런히 꽃잎들을 매만지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 꽃이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 할머니 냄새야. 하진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하 웃었지만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화꽃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기는 그녀에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아주 잠깐이라도 떠올리게 해주었다. 그녀는 꽃을 돌보는 것이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국화꽃에 물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은영을 새로운 하루로 안내해주는 의식처럼 여겨졌다. 국화가 위로 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그렇게 위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민철은 여전히 때로는 지쳤고 한없이 자괴감에 빠져들곤 했다. 그의 직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은영은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매일 아침 새벽같이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손이 거칠어지고 매일 잠에 쓰러질 듯한 피곤함에 시달리면서도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고단함을 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국화꽃들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어느덧 경제적 상황도 조금씩 나아졌다. 은영은 유산으로 받은 작은 적금과 정혜순이 남긴 말들을 되새기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했고 민철과 하진을 위한 미래의 기반을 천천히 다져나갔다.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정혜순의 삶이 남긴 교훈은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어머니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민철 씨를 키워내셨잖아요. 그게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예요.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어느 날 민철이 지쳐 침대 모서리에 앉아 흔들리듯 내뱉는 한숨을 보며 은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 민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안 대신 확고한 믿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봄이 다시 찾아왔다. 정혜순이 남긴 국화는 마당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은영은 작은 화분에 국화 씨앗을 심어 집 안 구석구석에 두기 시작했다. 거실 책장, 부엌 카운터, 심지어 정혜순의 방이었던 곳에도 화분들이 놓였다. 국화가 피어날 때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꽃잎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정말 어머니 그 자체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진과 함께 작은 기념식을 열기로 결심했다. 하진아, 우리 같이 집을 꾸며볼까?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으로. 두 사람은 큰 종이를 꺼내 집안의 모든 화분 위치를 꾸미고 그 위에는 정혜순에게 쓴 짧은 편지를 하나하나 걸었다. 하진은 삐뚤삐뚤하게 쓰인 글씨로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어요. 꽃 많이 피웠어요. 라고 적었다. 은영은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머금었다. 이제 집은 예전과 달랐다. 은영과 민철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밝고 긍정적으로 맞이했다. 하진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가 심어놓은 국화는 더 색이 짙게 물들어갔다. 은영은 매일 아침 꽃을 보며 다짐했다. 이 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삶 그대로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
정혜순이 떠난 뒤에도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은 이 가족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국화는 해마다 더 크게 피어났고 그들은 더 단단히 서로를 보듬었다. 사랑과 헌신으로 가꾼 이 집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혜순이 남긴 가르침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공간이 되었다. 가족의 삶은 그 이후로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흘러갔다. 은영과 민철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하진을 위해 힘을 냈다. 민철은 점점 더 가족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며 은영의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려 애썼고 하진은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며 할머니가 남긴 꽃들로 둘러싸인 사랑의 공간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은영은 답 없는 밤에 스스로를 토닥이며 다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이 집을 지켜야 할 차례예요.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 집을 사랑으로 채워나갈게요. 그녀의 다짐처럼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끊임없이 꽃을 피워갔다. 정혜순의 국화는 사랑의 전원처럼 온 집안을 감싸며 이 집이 다시금 희망의 터전이 되었다.